자, 이제 116페이지로 오시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일단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죠. 자, 값을 요청하는 자라고 해서 요약자라고 하고, 을이 이를 승낙했다고 하여 낙약자라고 합니다. 자, 값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통상적인 매매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매매계약 체결 차이가 있다면은 요약자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넘겨줄 테니까 부동산을 매도인으로서 넘길 테니까 대금은 나한테 지급하지 말고 내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시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죠. 자, 그래서 수익자 쪽에서 대금을 지급받는다. 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제3자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의 매매 계약 속에다가 제3자가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로의 제3자, 수익 약관이 들어가면은 이 값과 을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제3자가 을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 표시를 해야 되죠. 수익 표시. 자, 이렇게 수익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제3자 쪽에서는 낙약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을 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쟁점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밑에 양괄호 1번 내려갑니다. 항변권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본관계. 자,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 기본관계라 그러죠. 요약자, 낙약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당사자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관계 흠결이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자, 그런 맥락에서 니은입니다. 기본관계가 무효가 됐을 때는 제3자가 가졌던 권리도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 기본관계를 가지고는 값과 을의 기본관계를 가지고는 즉 기본관계 속에서 정했던 그 계약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낙약자 을은 수익자 쪽에서 돈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갑이 물건을 안 넘기니까 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무슨 관계를 가지고 항변한 거죠? 기본관계로 항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맥락에서 기본관계에서 정했던 약속은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거였죠. 근데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갑도 당연히 물건을 넘겨주지 않겠죠. 기본관계를 통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가능하다. 자, 뿐만 아니라 기본관계를 가지고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디귿에 보시면은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리을입니다. 요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요약자가 이행을 안 한다는 거는 병한테 돈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 안 넘긴다는 거죠. 자, 미음입니다. 요약자는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비읍. 따라서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한다는 거는 병한테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도 을한테 물건 넘겨요, 물건 안 넘겨요? 물건 안 넘겨요. 자, 아까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 리을에 요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원래 낙약자한테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을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는 거지. 그러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안 넘기니까 낙약자는 돈을 준다, 돈 안 주고 대항한다. 돈 안 주고 대항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무슨 관계를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기본 관계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관계를 가지고는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하고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요약자와 이 수익자 사이의 관계, 요 관계를 가리켜서 대가 관계라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낙약자는 대가 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요약자 갑은 대가 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관계로는 대항을 할 수가 있고 대가 관계로는 대항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가 관계. 이거는 지금 당사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왜 당사자 관계가 아니냐? 당사자가 빠져 있으니까. 을이 빠진 관계죠. 을이 빠진 관계. 당사자 관계가 아니다. 자, 따라서 대가 관계 흥결은 수익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디귿, 낙약자는 대가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리을에서처럼 낙약자 쪽에서는 대가 관계가 설령 무효가 되었더라도 수익자한테 줘야 될 돈은 주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음입니다. 요약자도 대가 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낙약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읍 따라서 요약자는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낙약자가 야 빨리 등기 넘겨. 그러면은 등기를 넘겨 주시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보하러 2번입니다. 제3자 수익 표시. 제3자 쪽에서 수익 표시를 하면 낙약자한테 수익 표시하면 뭐를 가지게 된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표시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제3자 수익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권리 발생 요건이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낙약자 쪽에서 제3자한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수익 표시할 때가 됐는데 수익 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네 수익 표시 할 기가 말 기가 최고했을 때 답을 안 하셨다라는 거는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죠. 거절로 본다. 수익 거절로 간주. 4번입니다. 수익 표시 후에는 이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후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 합의를 해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자, 뿐만 아니라 5번입니다. 수익 표시 후에는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합의를 통해 해지했더라도 이 수익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낙약자 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럼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이때 해제는 요약자가 하는 거다, 수익자가 하는 거다. 요약자가 해야 되죠. 수익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하죠?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3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제멋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거 없죠. 자, 그리고 취소도 못하죠.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제3자는 취소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제3자는 확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낙약자가 돈을 안 줘서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4번. 청산의 문제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약자가 제3자한테 이미 지급했던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청산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약자가 요약자한테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오고 있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낙약자는 제3자 말고 요약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 쌍무계약의 효력 3가지 각 문점별로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이제 뒤로 오시면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자,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위험 부담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발적 불능이면서 그리고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둘로 쪼개지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행지책. 상대방 쪽에서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다면은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그리고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는 굳이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 대표적이고 둘로 쪼갰을 때 지체와 불능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자, 지금 118페이지 보시면은 표가 나오고요. 해제가 뭐 약정해제, 법정해제. 밑에 칸에 보시면은 뭐 해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해제가 있지만 여기서 다뤄볼 부분은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법정해제입니다. 법정해제. 자, 법정해제는 반드시 기억에서 나오듯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자, 니은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된다. 자, 디귿입니다. 대금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싹 반환하셔야 되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법정 해제권 사유.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요. 근데 그 채무 불이행의 첫 번째가 바로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못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44조처럼 일반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최고를 했음에도 그 기간 내로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뒷문장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표시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리 거절이라 그래요. 미리 안 하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미리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했으니까 최고 해야 됩니다. 최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 한 개 더 있죠. 밑에 545조 정기행위.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이나 일정 기간 내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전조에 최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거절하고 정기행위는 이행지체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체에 해당되더라도 최고 없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가 되는 거는 미리 거절. 정기행위 또 뭐가 있다? 이행불능까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행불능입니다. 546조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채권자 쪽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이행거절 표시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쪽 미리 거절 말하는 거예요. 미리 거절. 최고 한다고 최고 없이도. 최고 없이도. 니은 확인해, 니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최고 없이도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이도 계약을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자, 120페이지. 자, 이제 밑에 쪽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은 양괄호 4번에 해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일단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 자, 그럼 가령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을에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격려됐으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체결했던 매매가 해제가 돼버렸죠. 뭔가 채무 불이행이 있었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 그 첫 번째 효과로서 나오는 것은 소급효입니다. 소급해서 무효다. 소급효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순간 을 명의로 했던 등기 있죠. 말소할 필요가 없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등기 무효. 그렇기 때문에 을이 취득했던 이 소유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자동 복귀돼 버리는 거죠. 말소 등기 없이 갑한테 소유권은 복귀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을이 매매를 통해서 갑한테 받았던 물건, 부동산, 갑이 을한테 받았던 대금, 이것들은 전부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을이 넘겨받았던 부동산도 원인 무효, 갑이 을한테 받았던 대금도 원인 무효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부동산을 갑한테 돌려주고 갑도 대금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두 번째 효과.
양 당사자에게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생긴다. 원상 회복할 때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부동산에는 과실이 붙었겠지, 과실이. 대금에는 뭐가 붙고요? 이자가 붙었어요. 이때 과실도 붙여서 이자도 붙여서 다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상회복의 뜻입니다. 받은 것들 전부 다 토해라.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을한테 귀책 사유가 있었다. 을의 채무 불이행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갑은 이 귀책 사유가 있었던 자를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이게 세 번째 효과. 네 번째, 해제가 되기 전에 을이 이미 이 등기를 토대로 해서 제3자한테 넘겼다면 앞사람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 보호받죠?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다. 네 번째,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총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밑에 1번에 소급표가 먼저 나오네요. 자, 기억 보시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돼 있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효과 두 번째, 원상 회복의 의무입니다. 자, 548조 보시면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에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제3자가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소급표로부터 보호받아. 자, 그리고 2항입니다. 이때 금전을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이시라는 거죠. 이게 원상회복의 뜻이죠. 이자 가산. 자, 그래서 밑에 칸에 원상회복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제3자 보호 관련해서 해당한다 안 한다는 좀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족 넘기세요. 자, 효과 네 번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해제권 행사하는 거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하고는 별개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둘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약 강론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강론 파트는 매매교환 임대차인데요. 매매 파트에서 담보 책임, 임대차 파트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끝으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담보 책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126페이지. 126페이지로 와보시면 04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죠. 여기서 책임을 질 사람은 매도인이 책임져요? 매수인이 책임져요? 매도인이 책임지죠. 그죠? 매도인 책임지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완전한 권리, 완전한 하자 없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자가 있었을 때, 하자, 흠결이 있었을 때 매수인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하자 흠결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도인한테 당신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라고 책임을 묻는 제도죠.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자, 담보 책임은 유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매도인은 책임져야 돼요. 왜? 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매도인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진다. 자, 그리고 어차피 담보 책임은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임의규정이죠. 특약을 통해서 면제시키거나 더 무겁게 가중시키거나 더 가볍게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 유상계약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담보 책임은. 자, 먼저 권리하자를 보면요. 권리의 하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거는 매수인의 권리인데 매수인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세 번째,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네, 혹시나 쓰시는 분들은 쓰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이 130페이지 보시면은 130페이지 밑에 표 나오죠? 요 뒤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권리하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자, 관련해가지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밑에 쪽에 사례.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고요. 을은 이거를 다시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근데 갑이 아직 자기 앞으로, 가지 앞으로가 자기입니다. 자기, 가지가 아니고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가 남아있음을 기회로 해서 정에게 다시 매각하고 등기를 격려시켰다. 이거 이중매매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겠다고 한 거지. 팔겠다고. 그리고 을은 아직 등기는 안 받았지만 내가 갑한테 등기 받아가지고 너한테 넘겨줄게. 병하고 또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돼 있다? 갑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을 배신 때리고 정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이중매매한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부동산은 얘한테 넘어가 버렸죠.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거든요. 선악 불문하고 유효. 이중매매라서. 그러니까 병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지만 그 목적물 전부가 정의 것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죠. 네, 이때 이제 이 매도인 을한테 담보 책임 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책임져라. 책임져. 책임 추궁. 자, 이때 묻게 되는 책임의 첫 번째가 해제권이죠. 자, 밑에 쪽에 기억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니은 선의의 매수인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요, 전부가 정의 것이라는 것을 계약 당시 병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안 따지고 뭐를 할 수 있다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선악 불문.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려면은 매수인이 선의여야 된다. 감액 청구는 여기서는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다. 감액 청구는. 자, 다음 두 번째 권리 하자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일부 타인 권리. 자, 일부 타인 권리 사례를 보시면요. 밑에 쪽에 갑이 토지 1000제곱미터를 을한테 매각했죠. 근데 그 중에서 800제곱미터는 갑 건데 나머지 200제곱미터가 병 거죠. 그러면은 갑은
토지를 얼마만큼은 팔기로 했는데 1000제곱미터만큼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00제곱미터 전부가 갑게 아니고 갑이 갖고 있었던 거는 800제곱미터.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병한테 200제곱미터를 매수해서 을한테 1000제곱미터로 넘겨줄 계획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 못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가 타인 권리임으로 인해서 을이 계약의 내용을 갑한테 보장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역시 책임 묻는 거죠.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요, 먼저 기억부터 확인합니다. 매수인 을은 200제곱미터가 병한테 속했는지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이 뭐는 청구할 수 있다. 깎아달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다. 선화 불문입니다. 니은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안 하고 해제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걷다 좀 추가하세요. 해제를 하는 경우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야, 내가 800제곱미터만 가지고는 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뭐 해버린다고? 해제를 해버린다고, 해제를. 목적 달성 안 될 때 선의, 해제.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에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제척기간은 기본 1년이죠. 근데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권리하자가 바로 수량 부족. 수량이 부족하다. 혹은 일부가 멸실됐다. 이런 내용이죠.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역시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 1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 책정해서 을한테 매각했죠. 근데 실측해 보니까 8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20제곱미터 부족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갑이 을한테 넘기기로 했던 거는 100제곱미터였는데 이 양반아 실측해 보니까, 얘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얼마더라? 80이네, 80. 20제곱미터가 부족한 거죠. 책임 묻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 근데 네가 만약에 80제곱미터라는 거를 알면서 매매 계약했으면 갑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알면서 샀으면 책임 물으면 안 되지. 아니면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기로 했고 건물을 팔면서 그 건물 옆에 딸려있는 창고도 같이 팔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건물을 넘길 때 계약 체결 당시에 창고는 이미 멸실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괜찮은데 창고가 없는 거죠. 이게 일부 멸실이라는 겁니다. 위의 사례든 밑의 사례든 을이 80제곱미터라는 걸 알았다면 혹은 창고가 없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갑한테 책임 묻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든 감액 청구든 전부 다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억에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나 해제권 행사 가능하고 니은의 추가적 손배 청구도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만 행사 가능하니까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죠. 자, 뒤로 넘기세요. 용의권 제한입니다. 자, 역시 사례를 좀 보시면은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건물이 이미 병이 전세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용의권 제한입니다. 이미 전세권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샀다면은 책임을 묻는다는 게 역시 말 안 되기 때문에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전부 다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 가능하고 여기서는 용의권이 들어와 있는 거여서 깎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감액 청구는 없다. 자, 그리고 용의권 제한도요. 디귿 보시면은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죠. 왜 안날이겠어요? 선이라서. 선이라서. 자, 내려갑니다. 5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돼 버립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각했는데 갑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병이 저당권 실행, 정한테 매각돼 버렸다. 자,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던 거지.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이 이 부동산을 을한테 팔겠다고 했던 거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일단 을이 저당권을 인수할지 아니면 갑이 정리해주고 넘길지 그런 합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저당권이 실행돼 버립니다. 경매가 들어와 버리고 갑이 경매를 당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부동산은 정한테 매각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정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을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저당권 실행이죠. 자, 권리 내용 보겠습니다. 기읍. 매수인은 저당권 설정과 실행과 관련해서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권리 전부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 자, 니은 역시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나오는 이 저당권의 실행은요. 해제권도 그렇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그렇고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액 청구, 깎는다는 거는 역시 말 안 되는 거죠. 없다. 자, 이렇게 5가지 권리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물건의 하자 보겠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동그라미 1번처럼 특정물의 하자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종류물의 하자도 있지요. 특정물이 됐든 종류물이 됐든 큰 틀은 똑같습니다. 틀은 중간에 기억 보세요. 기억.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중대한 하자다. 하자가 중대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니은은 하자가 어때요? 경미하죠? 그럼 손배 청구만. 이런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디귿 매수인이 선의무과실. 제척 기간은 6개월입니다. 특정물이든 종류물이든 똑같아요. 다만 밑에 쪽에 종류물에서는 밑에 쪽 디귿 봅니다. 디귿. 매수인이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완전물의 급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종류물에서는 새 걸로 달라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이 130페이지 밑에 나오는 담보 책임 정리예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전부 타인 권리에 있어서의 해제. 전부 타인 권리에 있어서의 해제. 일부 타인 권리에 있어서의 감액 청구.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 저당권 실행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이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선악 불문이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니까? 나머지 다 선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척기간. 제척기간 권리하자는 지금 대부분 1년이죠, 1년.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하고 저당권 실행.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거는 제척기간이 없고 나머지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익권 제한은 제척기간 1년. 선의는 안날, 악의는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매매 파트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임대차로 가보죠. 자, 한 장 넘기시면은 133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게 계약강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서 매년마다 역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죠. 135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몇 가지 정리하면 되죠? 세 가지. 세 가지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권리가 자, 비용 청구. 비용 상환 청구가 첫 번째 권리예요. 626조.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는 역시 다른 파트랑 똑같아요. 임차인 쪽에서 필요비를 지출했으면은 필요비 청구. 유익비를 지출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면은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 청구. 이렇게 두 가지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626조 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상환해야 된다는 거는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임대인 청구에 따라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이게 기간 유예시키는 거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이러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칸, 필요비. 필요비의 개념은요, 목적물 보존을 위한 비용이에요. 보존 비용. 현상 유지 비용이죠. 자, 동그라미 3번 확인합니다. 청구 시점이 언제냐? 지출 즉시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그리고 필요비는요, 동그라미 4번에서처럼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가 없어요. 필요비는. 자, 반면에 밑에 칸 유익비. 이거는 목적물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가액을 증가시키는 비용이죠. 계량 비용 같은 것들. 자, 동그라미 3번이요. 청구 시기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비로소 청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가 가능한 거지요. 자, 그리고 중간에 범위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니은을 확인합니다. 니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임차인의 무슨 목적? 특수 목적. 특수한 목적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사하려고 설치한 거다. 간판을 설치한 거다. 그런 것들은 비용 청구할 수가 없다. 특수목적, 영업목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비용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부속물 매수 청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차인이 뭔가를 설치했을 때, 임차인이 뭔가 물건을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물건에
설치한 물건의 독립성이 있을 수가 있죠. 혹은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죠. 독립성이 없는 경우가 바로 부합물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뭔가를 설치했을 때 그 설치한 것이 독립성이 있으면 그거는 부속물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한다는 거는 부합물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해요? 부속물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해요? 부합물이죠. 부합물일 때가 유익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합물이 아니라 부속물인 경우는 유익비 청구가 아니라 이거는 매수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은 디귿에 나와요. 디귿.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서 임대인 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이게 부합물이죠. 자, 이제 표 밑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의 규정이다. 특약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조문에서 봤던 것, 동그라미 3번, 유익비에 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지. 자, 뒤로 넘기세요. 다음, 두 번째 권리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합쳐진 거다, 안 합쳐진 거다? 안 합쳐진 거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쓰다가 그 건물에다가 뭔가 설치했던 물건이 있는데 그 설치한 물건이 건물에 합쳐지지 않았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안 합쳐지죠. 그러면 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권 파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지 동의받고 설치했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던 물건이든지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부속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646조 확인합니다.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도 전항과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표로 내려갑니다. 일단 부속물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독립성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째 줄에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뭔가 특수 목적을 위한 거라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특수 목적, 영업 목적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밑에 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행사 제한이 걸려요. 행사 제한이. 이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된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행사 제한이 되느냐?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차임 연체.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이기 연체.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권리 행사 못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시 사용 임대차일 때.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무단전 차인이다. 무단전 차인은 무단으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 세 가지 행사 제한. 자, 밑에 나오고 있죠. 행사 제한. 한 개씩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양괄호 3번입니다. 세 번째 권리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고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은요. 건물 임차인이 아니라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 임차인 쪽에서 건물을 팔아먹는 거죠. 건물을. 지상 건물을 지어가지고 팔아먹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요건이 있죠. 첫 번째 1차적으로 뭐부터 행사하고? 갱신 청구 먼저 하시고, 갱신 청구가 거절됐을 때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부속물에서 봤었던 행사 제한 세 가지 있죠? 채무불이행, 일시사용, 무단전차인 행사 못한다. 이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 때 하고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둘 다 지상물 매수 청구든 부속물 매수 청구든 둘 다 형성권이고, 둘 다 형성권이고, 둘 다 강행 규정이죠. 공통점이에요. 공통상.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밑에 643조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이때는 건물 수목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 283조를 준용한다 그러죠. 그럼 283조가 뭐냐? 밑에 나오는 지상권자 권리입니다. 1차적으로 갱신 청구.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은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대상 건물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동의를 받고 건물을 지었든 동의 안 받고 건물 지었든 상관없이 매수 청구가 가능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물도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안 따진다. 네 번째, 임대인에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따진다. 다섯 번째,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것도 안 따지고 매수 청구 다 가능합니다. 밑에 칸 형성권 공통사항이었고요. 밑에 칸 행사 방법 1차 갱신 청구, 2차 매수 청구죠. 자, 제한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부속물 매수 청구 때랑 내용 똑같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축한 건물을 양도해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해버렸죠. 그럼 더 이상 내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제 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말고 다른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지어졌죠. 그럼 다른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지어졌으니까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5번입니다.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양수인 제3자 상대로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죠. 비교했을 때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 자, 그리고 맨 밑에 칸에 보시면은 유치권 행사가 되느냐. 비용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인정돼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매수 청구권 두 가지는 아까 유치권 파트에서 결련성 부정이었죠.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끝으로 해서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뛴 부분들은 좀 스스로 좀 보시다가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든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귀가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